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기업의 이정열 멘트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글로벌 자금의 블랙홀이 곧 소멸된다 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블랙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엔 달러거든요. 달러가 전 세계 자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달러를 다 쓸어 모으고 있는 게 바로 금리 인상 때문이죠.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곧 소멸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번 주 증시는 차익 실현보다는 이제 우행보가 좀 더 유력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들 차분하게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애틀랜타 연은의 GDP 3분기 성장 그 추정치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분기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자주 나와요. 뭐 자주 발표를 합니다. 내용들을 보면 지난 7월 11일에서 2.0%, 그리고 이 2분기를 추정하는 게 2.5%, 2.7% 추정치죠, 추정치. 근데 7월 26일에 3분기 추정치가 나왔을 때 2.8%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쭉 올라가려고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그리고 2.5%좀 떨어졌죠. 그리고 2.9%까지 올라갔다가, 쭉 추정치, 3분기 추정치가 계속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떨어졌다 급격하게 2.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급격하게 2.0%까지 올라왔다가 최근에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또 2%, 2.1%, 2.5% 예측치가 이전 수치하고 거의 맞지는 않아요. 더 높을 경우도 있고 예측치보다 높은 경우도 있고 이게 확정되는 게 2.8% 정도. 이게 확정됐죠. 3분기, 2분기에 대한 이 실제가 2.6%. 계속 이제 일별로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GDP 나우라고 하는 게 국가 경쟁력이잖아요. GDP. 국가 성장률이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가 침체가 일어난다고 하면 GDP가 떨어지겠죠. 떨어지기 때문에 이 추정치에 대한 경기 침체냐, 경기가 호황이냐, 화랑이냐, 침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이게 연율 환산 기준으로 2.5% 정도 수준. 그러니까 직전에 2.1% 정도 수준에서 0.4% 정도가 상향이 됐죠. 이 고용 지수가 고용 지표가 좀 나왔습니다. 직전 고용 지표가 제가 지금 자료가 제가 전일 말씀을 드렸던 게 고용 지수죠. 16만 건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지만 14만 건에 그치지 이 정도 수준밖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만 건 정도가 하회가 한 거 수준인데 그래도 이전 수준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11만 건보다 14만 건, 3만 건 높은 수준의 고용이 좀 회복됐다라는 것들이 나와주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업률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 예측치인 4.2% 정도 수준들, 4.4% 정도까지 넘어서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일단은 고용은 좀 줄었으나, 고용은 조금 줄긴 했으나, 예측치보다 줄긴 했으나 이전 수준보다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실업률도 관리가 좀 되고 있는 수준이다. 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후에 나왔던 9월 10일에 발표된 3분기 GDP가 예상치가 2.5% 정도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완화가 많이 됐거든요. 경기가 연착륙할 거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일부 안도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연착륙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있으면 자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착륙을 할 거잖아요. 착륙할 때 한 번에 탁 착륙하는 게 아니라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통통통통통통통 이런 식으로 연착륙한다라는 것들이 착륙하는 게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착륙한다라는 것들이 연착륙에 대한 이런 GDP 발표가 나오면서 고용은 줄었지만 성장률도 실업률도 관리가 되고 있는 수준이고 GDP도 상향이 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일 영상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이번 18일에 금리 인하가 50보다는 25 쪽으로 25 쪽으로 좀 기울이고 있다. 50보다는 25 쪽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죠. 그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좀 줄어들게 되면서 다우존스랑 나스닥이랑 S&P 500이랑 미증시는 전반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진 못했으나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주종 흐름들이 일부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것들이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이제 보통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 이제 달러에 대한 가치, 국가 경쟁력도 금리 인하니까 이 화폐를 유통하는 게, 화폐가 융통되고 있는 이 유통량을 가지고 이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는 게 금리잖아요, 금리. 그러니까 이 달러 가치에 직결돼야 되는데 달러도 일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강달러가 이어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조금 시장에서 좀 혼란인 것 같긴 해요. 경기 침체고 미국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면 미국 이제 달러 가치가 좀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고 금리를 인하시킨다라고 하면은 달러 가치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원화가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럼 달러가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외인에 대한 수급도 달러보다는 원화를 투자를 해야 수익을 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차익을 위해서라도. 그럼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직까지 달러에 대한 것들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0.5%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달러가 1200원대를 볼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0.25%가 우세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인하 폭이 클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좀 낮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달러에서도 크게 반영이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 18일에 FOMC에서 금리가 25냐 50이냐 이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18일에 우리 이슈를 포인트를 체크를 해봐야 한다. 그 전에 CPI가 또 발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따라서 이 달러에 대한 방향도 그러면은 외인에 대한 국내 증시의 수급도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FOMC가 18일에 일어나게 되고 이 고금리 그리고 저금리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금리 인하 시점 저금리에서 또 이제 이 변곡점이 있잖아요. 이 변곡점을 맞이하는 순간 달러의 유의미한 변화가 있으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국내 증시에 들어와주면서 이번 주까지만 좀 우행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 기대감과 우려감이 혼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예측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비싼지 뭐 저렴한지 이게 국가 경쟁력하고 달러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 보면은 뭐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선행이 아니라 후행으로 선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2개월 동안 포워드에서 12개월 추적해가지고 예상되는 이익률 대비해서 1주당 이익률 EPS가 얼마냐 12개월 포워드 12개월 추정하는 EPS 뭐 이게 PER 뭐 PBR 이렇게 뭐 BPS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12개월 포워드가 아니라 우리 2020 지금 4년이니까 2023년도의 이익률 대비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몇 퍼센트 정도의 프리미엄 밸류를 형성을 하고 있느냐 밸류를 형성하고 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PER이 16배 통상적으로 20배 18배에서 20배 PER이 낮다라고 하면은 PER이 뭐 8배 8배까지는 아니고 역사적인 최저점이 8배 수준이니까 8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평균적으로 12배 정도 수준이 적당하거든요. 12배 정도 수준. 이게 12개월 포워드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한 25% 정도 차이가 나니까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15배에서 16배가 적정한 거의 프리미엄이 없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16배, 15배 정도 수준이잖아요. PBR이 한 배, PBR이 한 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이 자산 대비해서 곱하기 1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본래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0.9 정도. 현실 국가 경쟁력이 GDP가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이상, 국가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이상은 이게 한 배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이름 뭐였죠? 그 밸류어 프로그램을 시행하니 많이 막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뭐 PBR이 0.5배밖에 되지 않는데, 야, 자산이 일주당 1,000원인데 지금 주가가 500원인 게 말이 되느냐? 500원 주고 1,000원을 사는 꼴인데 이 밸류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딱 일이 딱 적정한 딱 적당한 가격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0.9배 정도 수준들. 이게 2,500선이다. 그럼 시장이 적당한 거품이 완전히 다 꺼져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들은 맞는 것 같다. 그럼 이제 달러에 대한 변화가 원 달러가 약세로도 전환된다라고 하고 원화가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국가 경쟁력도 좀 회복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전 세계 달러를 금리 인상으로 전부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게 미국이니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꺾이고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제 달러에 대한 가치가 살짝 약세 흐름들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달러가 이번 주에는 1,300원이랑 1,350원 부근을 형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FOMC가 블랙아웃 기간이긴 합니다. 이 연준 위원들의 좀 완화적인 그런 그 발언들이 블랙아웃 전에 좀 있긴 했었는데 이 비컷에 대한 기대감 이게 조금 음, 좀 약해졌긴 했어요. 그래도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전망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추석 연휴 이후에 1,200원대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떨어지는 달러 가치를 이제 그냥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달러보다 이제 좀 회피하는 회피성 패시브 자금으로 원화를 신흥국 쪽에 자금을 좀 투입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점진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우리 역사적인 환율 관계를 좀 보자고요. 2018년도하고 2020년도 당시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좀 일어났습니다. 역전이 일어날 때 당시에 1,100원 정도의 형성을 하던 그 가격 달러도 이때 당시에는 뭐 2016년도에 좀 우리나라가 좀 힘들긴 했었어요. 어 어쨌든 간에 한미 이자가 금리가 역전이 좀 일어나면서 환율에 대한 변화도 1,200원대, 지금 이제 1,400원대까지 고금리 역전 형상이 일어나면서 고금리 됐었잖아요. 근데 금리 차가 그렇게 많이 변화가 없는 상태가 온다고 한다면 지금은 2020년도 이후에 지금은 5.5죠. 미국이. 그리고 우리가 3.2 정도 수준이잖아요. 미금리가 5.5고 한국이 3.2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환율이 1,400원까지 올라갔던 거고 이 차이가 손실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좀 축소가 된다고 하면 지금 이런 수준이거든요. 이 수준이거든요. 이게 5.5 정도 수준이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4.5인데 한 이 정도 3.2, 3.5 정도 여기겠네요. 여기. 이 정도의 오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오차가 축소가 되면은 달러도 1,400원대에서 1,300원대 그리고 1,200원대. 어떻게 보면 1,300원대가 어느 정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역전 차가 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달러는 떨어질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CPI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일차적으로 11일에 CPI가 소비자 물가가 발표된다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목표치가 2% 수준이라고 했었죠. 지금 3%에서 2%로 낮아지겠느냐? 이게 지금 포인트이긴 한데 낮아졌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점진적으로 인하가 되고 어, 왜냐면은 지금 이 물가잖아요. 물가 실물 자산 뭐 부동산은 경기에 연동이 좀 있으니까 부동산을 제외하더라도 이제 식품, 뭐 에너지, 뭐 이런 쪽의 가격들 이 가격들을 올리기 위해서 경기를 낮춰야 되는 이게 이제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이 물가를 낮추는 전략 경기가 낮아서 이런 소비를 줄이고 공급을 과잉으로 만드는 거죠. 공급 과잉. 우리가 물가가 낮으면 이 자금을 더 저금리의 저리로 이제 융통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 유통량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소비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공급이 부족하게 돼 버리면
공급이 우위에 있게 돼버리면 공급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줄여버려서 소비 우위에 있게 만들어서 이 공급 우위를 낮춰버리는 겁니다. 금리를 인상시켜가지고. 그냥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2% 목표치에 달성이 된다라고 하면 목표치를 잃었어요. 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고금리에도 경기가 나쁘진 않지만 좀 미온적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0.25 수준에서 물가가 CPI가 좀 더 3%대에서 한 2%대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빠르게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들이 높은 거죠. 고금리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1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CPI 목표치는 2%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우리가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아직까지는 이 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의 확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상치보다 뭐 항상 변수가 문제인 거거든요. 이 변수를 방어를 하면서 지금 시장에는 당분간 방어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주가가 좀 올라가기보다는 이 투심의 회복세로 주가가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음, 지금은 이제 우행보가 적당한 시점이 아닐까. 이번 주 증시 전망하고 다음 주까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그리고 같은 시각,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10시가 되겠죠. 미국 대선 토론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해리스냐, 트럼프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이제 정책이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가 뭐 친환경 정책을 좀 폐지한다. 이게 또 물가 탓을 들면서 청정 에너지 때문에 물가가 높아졌다. 막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그 정책에 대한 기존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중산층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제 공약을 계속 제시를 하면서 트럼프를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일단은 이 펜실베니아 이쪽이 좀 치열하다고 하는 소식들이 있는데 뭐 해리스가 50%고 트럼프가 49% 선거인단이 10명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쪽에서 트럼프 지지율에 대한 변화, 해리스 지지율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보시고 앞으로도 계속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뭐 조회수는 크게 나오지는 않지만 계속 꾸준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대기업 채널 오셔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제 영상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